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쟁점과 대안 제10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학생들이 5분이 지금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좀 늦게 오겠다는 학생이 한 명 있어서 이따가 도착하면 같이 듣기로 하고요. 미안한데 문 좀 닫아줄래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 계획서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이야기고,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것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사실 조별 발표가 이제 5개 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생 인원수가 좀 부족한 관계 정도는 제가 이제 그 별도의 콘텐츠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텐데, 조금 보다 구체적인 어떤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하는 이야기하고 한 3번 정도 나눠서 할 것 같은데, 하나는 오늘은 이제 정당에 대한 이야기, 한국 정당에 대한 이야기, 한국 정당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쟁점이고 사회적으로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굉장히 다양한 논쟁점이 있고 다양한 이 대결선들이 있고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도 제각기 서로 다른 입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콘텐츠를 준비를 할까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리더십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할 텐데,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정치 리더십을 주제로 썼거든요. 그러면서 조직학하고 리더십학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하고 관계를 갖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취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고 직장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3가지 컨텐츠로 지금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당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은 이 3가지 컨텐츠를 이야기 안 하고 질문을 하려고 했죠. 제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갈등을 가장 많이 일삼고 있는 조직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답을 이야기해 버렸네. 정당. 자, 사실 사람이 사는 어떤 작은 소모임이든지 아니면 국가 단위의 큰 모임이든지 국가들이 모여있는 국제 질서든지 간에 정치가 없이 이 사회가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한마디는 아니겠지. 정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한 번씩은 들어봄직할 표현인데, 어떤 말이 있냐면 정치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금방 안 와닿죠. 잠깐 설명을 하면, 자, 사람들이 2명, 3명, 4명, 1000명, 10,000명, 뭐 이렇게 10,000만 명, 60억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속에는 각각 개인들마다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추구하는 가치들이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들이 그 공동체 내에서 같이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는 그 이해관계가 발생을 하면 그게 사회적 가치로 확대가 되죠. 이를테면 의식주 중에서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게 요즘에 이제 한참 핫 이슈인데,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게 이게 사회적 문제가 안 될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개인적인 문제이고 내가 능력껏 내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지만, 이게 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구하고 싶은데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내 집을 쉽게 살 수 없는 현상이 발생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어떤 공통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그게 이제 사회적 가치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노사 문제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좀 격하게 이야기하면 착취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근로하는 것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사장과 직원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사장과 직원이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월급 좀 올려주세요 뭐 이러다가, 이게 전체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공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문제로까지 확대됐을 때, 커졌을 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결국에는 어느 쪽에 유리하게 선택을 할 거냐. 자, 노동자 중심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냐, 기업가 중심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주택 문제에 있어서도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 거냐, 아니면 세입자들 중심으로 정책을 펼 거냐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어느 쪽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냐, 그리고 어느 쪽이 조금 더 손해를 감수하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어떤 힘으로 누르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설득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근데 이게 서로 자기 이익이 커지는 것이냐 작아지는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 체제 내에서, 이게 민주주의 정치 체제든 절대 왕정의 그 왕권 국가의 체제든 아니면 뭐 이렇게 독재 체제든지 간에 그 안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권위가 큰 사람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어느 쪽으로 배분할지는 그 사회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독재국가나 뭐 왕권국가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고,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권위가 가장 큰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 다음 단계지, 대통령은. 그리고 대통령이 센지 국회의원이 센지는 좀 따져봐야 돼. 가장 권위가 큰 주체는 국민이죠. 그렇게 강조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우리라고, 나라고. 그런데 이 권위가 가장 큰 국민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이해관계를 잘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을 해가지고 정책을 수행하라고 대표자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뽑은 대표자가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죠.
그리고 대통령은 본인이 선택받았고 대표자로서 이제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장관들을 또 임명을 하고 다양한 공무원들을 임명하기도 하고 해촉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뭐예요? 대통령이 힘이 더 세다 그랬으니까 한번 따져보자고. 국회의원의 역할은 정확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임무가 아니고 법을 만드는 것. 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 안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각자 자기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를 보고 입법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대통령은 그 법대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셀까요? 국회의원이 셀까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 훨씬 세죠. 다만 대통령은 한 명이고 국회는 300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각 나라마다 이제 국회의원 수가 인구수에 따라서 국회의원 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438명 국회의원이, 그 다음에 상원이 100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은 한 명이고 이 한 명이 전체 행정부를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300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명으로 따지자면 대통령보다 힘이 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권력관계는 입법부와 행정부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국회에서 3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하다못해 지금 조만간 발표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부산 지역에 어떤 그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공항을 만들 때도 관련된 법들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산 지역에 공항을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회에서 거기에 관련된 법들을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들이 선거 때만 되면 기를 쓰고 국회의원 의석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온갖 국민들한테 아부하고 약속하고 공약 남발해가면서 당선을 시켜줬더니, 당선된 다음부터는 국민들 생각 안 하고 맨날 자기들 생각만 하네? 어떡하지? 여튼 자, 그런데 그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국민들은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 강의실에 있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도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겠지만 좀 성인이 되고 어떤 사회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많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선거에 나오게 되면, 출마하겠다고 하면 이제 국민들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조금 더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이 주체가 소위 이야기하는 공천이라고 하는 거죠.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직에 가기에 참 적합한 사람이니 선택을 해 주십시오라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걸 보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정당들이 각자 자기 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더 적합하다라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어느 정당이 추천한 사람이 각각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낫더라 라고 판단을 하면서 정당에 대한 판단도 하고 인물에 대한 판단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국민들이 정당을 보고 찍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정당들이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의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정당이 왜 중요하냐면 왕권 국가를 제외하고 사실 그 나라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 정당이에요. 하다못해 사회주의 국가도 정당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베트남도 지금 공산당이 일당 체제죠? 공산당 외에 다른 정당이 집권을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권력을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사회주의 국가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공산당이 집권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항상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미국에서 공화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공화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이념 중심으로 국가 체제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쫙 바뀌잖아요. 하다못해 고위공직자들의 상당수도 역관제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미국도 꽤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이 바뀌면 그 공직자들 중에 바뀌는 사람이 최소 2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대통령의 힘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이. 거기에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거의 전국적으로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들이 다 당선이 돼가지고. 그래서 정당의 성격에 따라서 국가가 규정이 되는데, 그러면 정당이 민주적이면 자연스럽게 국가도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정당이 비민주적이면 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이 결국 대통령제가 아닌 나라도 있으니까 행정부라고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에 입법부도 이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이렇게 위임받아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당이 비민주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행정부를 운영하는데도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거 아닙니까? 결국 다른 개념으로 보면 정당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파견 나온 사람인 거죠. 이 임기가 5년 동안 파견되고 임기 끝나면 누구를 파견시킬 건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한국 정당이 민주적인가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일단 잠깐
모르겠다라는 사람. 한국 정당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한국 정당이 민주적이다. 그럼 다 비민주적이다? 한국 정당은 비민주적이다. 내가 3가지 질문을 했는데 학생 여러분, 동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여러분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어떤 질문에도. 자, 정당이 민주적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보면 한 3가지쯤 돼요. 3가지쯤 돼요. 첫 번째, 지도부 구성. 그러니까 당 대표 내지는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각 정당의 그 간부급들을 선출하는데 얼만큼 민주적으로 선출을 하느냐의 문제. 어떤 정당들은 당의 총수가 임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총수는 거의 종신형이죠. 죽을 때까지 그 정당의 총수가 되는 것이고 어떤 정당에서는 이제 그 집단지도 체제여가지고 이렇게 원로들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총수를 임명하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정당들은 개중에 당원들 중에 대의원을 선출을 해가지고 대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어떤 정당들은 전 당원들이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데 와가지고 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어떤 정당들은 그 당원 전체 당원에다가 희망하는 국민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원하면 누구든지 와서 우리 당대표 뽑는데 투표를 하십시오.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당대표를 뽑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이 의사결정 방법. 자, 정당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고쳤죠. 한쪽에서는 지금 뜯어 고쳤다고 이 표현을 해요. 그만큼 좀 문제가 있는 당헌 당규 개정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뭐 그런 몇 가지 의사결정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공직 후보자 추천. 이 3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들이 그 절차를 밟느냐를 따져보면 그 정당이 과연 민주적이냐 민주적이지 않냐에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평가 방법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인, 집단, 일부 당원, 그 다음에 전체 당원, 그 다음에 국민참여. 당원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국민참여가 꼭 필요하냐의 문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단체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조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그 조직원들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정당이 그렇게 구성된 조직이지만 정당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당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권력을 획득을 해서 전체 국민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을 단순한 사조직으로 볼 수는 없겠다. 그래서 정당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지.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진행돼 왔죠. 대부분에게. 다만 이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서만 여전히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좀 골치 아프고 책임을 좀 회피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이 정도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을 공천을 하겠다라고 바꾼 거잖아요. 당헌 당규를. 5년 전에 그 보궐선거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당의 그만둔 공직자가 책임이 있을 때에는 우리 당은 공천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년 만에 이제 그것을 뒤집어 엎고 그것을 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비난이 클 것 같으니까 당원 투표를 한 거예요. 전당원 투표를. 그래서 당원들이야 당연히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찍어주겠죠. 그래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고 그 결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고 평가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아마 서울시장 선거는 나름 좀 재미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으로 여기 다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하실 분들인가요? 서울 주소지가 서울로 안 돼 있으신 분 어디로 돼 있어요? 수원. 아이고 선거는 안 하겠네. 서울시장 선거는. 자, 핵심은 뭐냐면 한국 정당들이 제일 여러분들이 눈에 딱 보이는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어떤 게 문제일까? 국민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또 우리나라 정당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지난 시간에 내가 몇 가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응? 포퓰리즘. 또 대통령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정책이 변화된다. 정당의 기조가 바뀐다.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또, 합의가 없는. 합의 없는 일반적인 정치? 합의 없는 일방의 정치.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감히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 보통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정치 이념이나 어떤 이데올로기에 동의하고 정책의 방향에 동의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권력을 획득하고자 만든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공직 후보자로 보내는 거죠. 파견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같은 경우는 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사람을 보고 뭐였지?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정당이 모인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내지는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권력 피조적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롤 모델이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었어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특성 중에 어떤 걸 롤 모델로 삼았냐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이 건국된 직후에 이제 영국에서 그 사람들이 넘어온 거잖아요. 영국에서 휘그당과 토리당이라고 하는 이 고전적 정당들이 있었거든요. 이 정당들이 맨날 만나면 싸우고 붙으면 다투고 이러고 있으니까 조지 워싱턴은 정당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취임을 하면서 정당이 만들어지면, 미국 땅에 정당이 만들어지면 나는 대통령을 그만두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임기 4년을 마치고 두 번째 임기 들어갈 무렵 그 중간 사이에 이제 미국의 정당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까지 재임까지 당선이 됐는데, 두 번째 임기가 끝나고 중간에 그만둘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임기가 끝나고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내지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초대 대통령이니까, 그때 나이도 좀 많기도 했으니까 그랬겠죠. 죽을 때까지 종신 대통령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워싱턴 대통령이 나는 안 할랜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대통령을 그만뒀어요. 그 후로 미국에서 대통령이 두 번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전통이 되죠. 사실 그 전에는, 지금은 미국이 재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대통령이 원하면 계속 출마해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번째 당선이 돼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그 민주적이라고 하는 미국 내에서도 권력이 너무 오래 가니까 이게 부패하고 독재적 경향으로 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두 번만 할 수 있게 헌법을 개정을 하거든요. 여튼 그건 미국 사정이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 뭐 이렇게 쭉 이제 독립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초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초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했던 말이 그때 한국에는 이미 정당들이 있어서 정당이 만들어지면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정당에 가입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지 워싱턴을 따라가지고 또 한 가지 또 약속을 해요. 나는 두 번 이상은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당선될 때 누가 뽑았어요? 맨 처음 이승만 대통령을 누가 뽑았어요? 응? 응? 미국이 대통령을 뽑았다고, 한국 대통령을? 큰일 날 소리 하네. 그렇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다는 게. 자, 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게 됐냐면, 이제 45년에 독립을 하고 약 3년 동안
48년까지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을 3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사이에 한국에는 정부가 없었죠.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미군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부 자격으로 들어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동안 쭉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뭐 신탁 통치안도 막 이야기 나오고 다 물리치고 이제 정부를 구성을 하는데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헌법을 만들 때 유진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헌법을 초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유진호 박사라는 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했던 거야. 이분한테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의원내각제 헌법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제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한 거죠. 그래서 초안을 딱 의원내각제 초안을 딱 만들어 갖고 왔어. 의원내각제는 어떤 형식이죠? 정치체제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아니,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한 명을 수상으로 선출을 해서 행정부를 담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을 뽑을 일이 없었죠. 수상만 뽑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워싱턴 대통령이 롤 모델인데 자기가 수상이 되기는 싫은 거예요. 프레지던트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 아니면 안 할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급작스럽게 의원내각제 위에다가 대통령을 얹히죠.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는 총리가 있잖아요. 총리를 없앨 수 없으니까 요 사이에다가 국무총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여전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다른 장관들은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줘도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임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김종필 총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종필 총재가 DJP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약속을 하죠.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 김종필을 총리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총리를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야당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동의를 안 해주니까 상당 기간 동안 국무총리를 못하고 국무총리설이라는 자격으로 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 국회에서 선출이 됐고 당을 안 만들어 놓고 보니까 두 번째 대통령이 당선이 되려고 보니, 자, 이제 1948년에 첫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1952년에 두 번째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런데 1950년에 한국전쟁이 6.25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48년부터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사사건건 야당하고 부딪혀요. 야당하고 의견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52년에 대통령이 다시 되고 싶은데, 두 번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되고 싶은데 야당하고 사사건건, 그러니까 본인은 정당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다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1950년에 전쟁 중에 부산으로 이제 쭉 밀려가지고 부산까지 가잖아요. 부산에서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차로 납치해요. 버스로. 한 40명 가까이를 버스로 납치해가지고 감금시켜놓고 억지로 헌법을 바꿔요. 그때 대통령 직선제로 만들어요. 국민 직선제로. 제가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헌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꿀 때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첫 번째 헌법 개정부터 권력자를 위한 헌법 개정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2년도에 이제 그 선거를 하려고 보니까 조직이 없잖아. 그때 만든 것이 자유당이죠, 자유당. 대통령이 자신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좀 길었는데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자기가 당을 만들죠. 그 다음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도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다른 정당들 활동 못하게 하고 자기가 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 당이 있고 김대중 대통령 당이 그때 당시에 김대중의 당이 있고 그 전에 김영삼 총재의 당이 있었고 김종필 총재의 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이게 다른 세 개의 정당들이 국회에서 의석수가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87년도에 선거를 해가지고 88년, 89년 거의 2년 가까이를 아무런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김대중 총재한테 먼저 가죠. 야, 우리 둘이 좀 합당 좀 합시다. 그래야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김대중 총재가 있던 당이 숫자가 나름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김대중 총재가 그때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김영삼 총재하고 김종필 총재를 만나가지고 합당을 이제 권유를 하죠. 그래갖고 합당을 해요. 그때 했던 약속이 달랐어요. 김영삼 총재한테 했던 약속하고 김종필 총재한테 했던 약속이 달랐어요. 근데 이게 서로 상충돼요. 뭐냐면 김영삼 총재한테는 다음 대통령은 당신이 되게 해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김영삼 총재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김종필 총재한테 가가지고는 다음번에 개헌을 해가지고 의원내각제로 바꿀게요 이래요. 의원내각제로 바꾸면 김영삼 총재가 대통령이 안 되는 것이고 김영삼 총재가 대통령이 되면 의원내각제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그 김종필 총재는 또 따로 떨어져 나오잖아요. 이야기한 것처럼 야당도 김대중의 당, 김영삼의 당, 김종필의 당이 됐던 거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 그때 당시에 총재가 정계 은퇴 선언하고 이제 선거에서 패배하고 정계 은퇴 선언하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 있다가 90년, 95년인가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을 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라고 하는 정당을 또 만들어요. 오자마자 그것이 새천년 민주당으로 변했다가 새천년 민주당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당내 분란이 있어가지고 새천년 민주당이 깨지고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죠. 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을 보고 만들어진 정당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열린우리당이 안철수 정당하고 합쳐가지고 새정치국민회의가 됐다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돼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이야기하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문재인
문재인 팬클럽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좀 비하적인 발언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당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당권을 가진 사람이, 당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이거 합시다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가잖아요. 또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가잖아요. 이게 이념과 가치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정당이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이전에 자유한국당이었잖아요.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힘이 다른 정당인가요? 여러분들 다른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한국당 이전에 새누리당, 그 이전에 한나라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 이름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전에 정당들은 굳이 안 세도 돼. 여러 개 있긴 있지만 다른 정당이 아니잖아요. 이름만, 간판만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서 간판이 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명이 왜 바뀌었지? 당의 최고 권력자가 바뀔 때마다 당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당의 최고 권력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거 입당을 하고 그 당의 최고 권력자에게 별로 안 좋아하고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고 분당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당이 지금의 구조로는 절대 민주적인 정당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정당들이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설마 나 잡아가는 건 아니지? 지금이 1980년대는 아니, 70년대, 80년대는 아니니까요. 국가가 절대로 민주적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라. 제일 좋은 방법은 법을 만드는 건데 법을 만들어서 뭔가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건데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당에서 권력이 가장 센 사람 눈치 보느라고 법을 못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한국 정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 있었는데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안철수 현상이 도대체 뭘까요? 안철수라고 하는 일개 개인이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이 안철수 현상일까?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안철수라는 인물이 되게 안타깝고 불쌍해요. 왜냐면 좀 속된 말로 그때 너무 안철수라는 이름이 인기를 얻으니까 속된 말로 그냥 취한 거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그 꿈꾸듯이 구름 위로 붕 떠가지고 자기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고 정치에 입문하고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전국적인 그 인기가 올라오니까 너무 취해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칼럼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안철수 현상의 안철수는 국민들이 정당과 정치권에 보내는 분노의 표현이다. 안철수는 그 분노의 표현의 하나의 아이콘일 뿐이지 안철수가 좋아서 안철수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니다. 그 중심에 안철수라는 인물이 있어서 이름을 안철수 현상으로 명명한 것 뿐이다라고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우리 그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 하잖아요. 이 2010년 당시에 여러분들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각 정당들이 이제 그 당 지지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여기에 민주당이 있었고, 새누리당이라고 칩시다. 새누리당 맞나? 한나라당인가? 그다음에 정의당이 있고, 쭉 여러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들의 지지도를 다 합친 것보다 무당파가 훨씬 많았어요. 훨씬까지는 아니야. 약간 과장인데, 합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무당파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당시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당들을 어느 한 정당도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계속 누적된 거예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내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국민하고 한 약속은 이건 정치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뭐냐면 정당 간의 약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순히 정당이 아니라 그 정당을 지지하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A라는 정당이 B라는 정당하고 뭔가 약속을 하면 A라는 정당이 B라고 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당 대표들끼리 만나가지고 합의를 분명히 했어. 발표까지 했어. 그런데 각자 자기 정당에 가니까 의원들이 반발을 해. 그러니까 하루 안 지나가지고 그거 없었던 일로 합시다라고 약속을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정당들끼리 그 과정이라고 의원들이며 이렇게 대의원들이며 당원들이며 다 합의를 했어. 그런데 하루 이틀 있다가 시민사회에서 막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발을 하니까 또 그 약속을 뒤집어요. 선거 때 내가 당선이 되면 우리 당을 많이 뽑아주면 이러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한참 해놓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러저런 이유를 대면서 공약 이행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돼가지고 2010년 당시에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난 거죠, 사실. 이게 거의 이게 조용한 저항이었을 뿐이지 전 국민이 정당과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저항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정당들이 뜨거 그래가지고 어떤 또 약속을 하냐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겠다라고 해요. 불체포 특권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연금도 줄이고 세비도 줄이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세비 올랐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사라지지 않았죠? 여전히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일부러 의회를 국회를 열어요. 못 잡아가게 하려고. 온갖 혜택은 여전히 그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꾸준히 유지되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되냐면 갑작스럽게 최순실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와 정당에 있었던 국민들의 분노가 갑자기 최순실 사태로 행정부로 그냥 확 선회해버린 거죠. 왜곡이 돼버린 거죠, 왜곡이. 국민들의 의사가. 그 후로 좀 정신을 차릴까 싶었는데 정신을 잘 안 차리시네, 어른들께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한국 정당들의 문제가 어느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 그 다음으로 많은 정당이 국민의당인가요? 지역구 하나도 안 내고, 그 다음이 정의당. 그 외에 몇 개 정당들이 더 있더라고요. 몇 개 정당들이 더 있는데, 대부분의 정당들이 다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 그러다 보니까 이념과 가치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약속을 저버리고, 이게 좀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할 게 잘 안 나와.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했으니까 정의당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에 총선하면서 여러분들 투표 대부분 했을 거 아니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를 처음 선거제도 개혁이라 그래가지고 도입을 했는데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아시는 분? 그냥 나 강의하기 편하라고 손 안 드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닌가? 나도 헷갈려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주도했던 정당이 정의당이었잖아요.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그 개념 그대로 그냥 정상적으로 유지됐으면 진짜 실제로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정당들이 정의당,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 그 다음에 누구야? 지금 국정원장 하고 있는 박지원 있었던 정당 하나 있었어요. 이런 군소 정당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제도였어요. 그걸 만들면서 각 정당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4개 당이 모여가지고 그 법을 통과를 시키죠.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를 잘 몰라. 분명히 자기들은 국민들이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론조사를 하면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는 찬성 의견이 또 많이 나와요. 알고 했을까?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국민들도 이 진영 논리를 강요받아가지고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고 정의당을 좋아하고 어떤 정당을 좋아하니까 그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니까 그냥 찬성표를 던져준 거예요. 과감하게 몰라요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김영란법, 소위 김영란법, 청탁금지, 이해충돌 어쩌고 이름도 굉장히 길거든. 왜 그렇게 이름들을 어렵게 지어놓고 이렇게 별명을 만드는지도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참 제목 짓는 거 보면 기상천외해요.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이에요. 왜 이 법이 만들어졌죠? 벤츠 여검사 사건이 있었어요. 여자 검사 하나가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이게 월급에 맞지 않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뭐 이게 그 사건하고 연계해가지고 피의자들로부터 이렇게 금품을 수수받고 재판에 개입하고 불공정한 재판이 이런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공직자들의 어떤 잘못된 문제들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영란법 만들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이걸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김영란법이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법. 안 좋은 법? 취지는 좋은데 빡센 것 같다. 그러면 추가 질문. 김영란법을 읽어보신 분? 한 분? 또? 그렇지. 어떤 계기로 김영란법을 보게 됐죠? 그럼 그럴 수 있겠다. 의외의 일격이네. 그렇지 않으면 안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부분이 김영란법이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내지는 각 정당들이 주장하는 바를 듣고 그냥 2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다른 경우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저기 할 수 있는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된다, 유지돼야 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읽어보신 분. 또 읽어봤어? 어떤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읽어봤어요? 설명을 그럼 직접 읽은 건 아니야? 자, 이런 거예요. 국가보안법을 직접 1조부터 끝까지 딱 읽어보잖아요. 이걸 없애자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라면 국가보안법은 있어야 돼요. 국가보안법이 뭐 어떤 법이냐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있는 그대로 요약을 하면 스파이를 잡아서 감옥에 넣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국가보안법이에요. 제목도 잘 만들어졌잖아. 국가보안. 국가를 지키기 위한 법. 그럼 이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지.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폐지하자고 주장을 할까요? 그것이 국가보안법이 과거에 오남용됐기 때문에 그 오남용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야기했죠?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색깔이 딱 씌워지면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덫이거든요. 지금이야 내가 강의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편하게 아직도 좀 용감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된단 말이지.
근데 과거에는 살벌했어요. 그래서 정부에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거나 반항을 하게 되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면 이 공산주의자, 친북, 빨갱이 이런 색깔을 씌워가지고 그것을 적용시킨 법이 국가보안법이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때 당시에 했던 똑같은 행동하고 지금 그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때는 죄가 됐는데 지금 죄가 안 되는 거지. 이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오남용을 방지할 방법을 찾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읽어보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본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 합의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읽어봤는데 우리나라만 이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도 있고 모든 나라들이 다 국가보안법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없는 나라가 없지. 근데 이걸 폐지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하고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 국가보안법 내용을 오남용하지 않고 그 원래 취지에 맞게 적용하고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이야기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실제 국가보안법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상호간에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생겨놓고 나니 이 사람들은 내용은 둘째 문제인 거예요. 좋다 나쁘다만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안 읽어봤으니까 좋다는 입장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읽어봤으니까 내가 싫어한다는 입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답 없는 싸움만 계속 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거야. 김영란법에 처벌 조항이 총 9개 있어요. 9개. 김영란법은 나는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9개 조항이 김영란법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무원법, 형법, 민법, 각종 형사 관련된 법률에가 처벌 조항들이 이 9개가 있어요. 그 조항들을 모아다가 9개 조항 만들어 놓고 앞뒤로 취지 써놓고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만들어 가지고 논란을 만들 게 아니라 해당된 법들을 조금 개정해 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처음에 만들 때는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이라고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참 애매한 게, 대학 교수인데 국공립대 교수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야. 사립대 교수는 그냥 개인 법인 회사 직원인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면 죄가 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죄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묶어가지고 교수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공직자인가?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학생이, 교수님, 이번 시험에 출제 경향이나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그걸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탁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학생이 자기가 어떤 문제를 답안지를 써냈고 교수한테 이
그 성적이 좀 조금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나오니까 뭐가 틀렸나요? 이러이런 부분이니까 좀 성적을 잘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청탁이 돼버리는 거야. 그걸 듣는 순간 교수는 학교 본부에 가가지고 나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수가 그래? 실제로 안 그러잖아요. 나 지난 학기에 그렇게 성적에 대해서 이의제기 2명한테 받았거든요. 근데 보고 안 했지. 보고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한 거죠.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니까. 국가보안법 개념에 의하면 내가 북한 관련 서적이나 북한 그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보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면서 이거는 학문적 목적으로 그 자료를 취득을 했고 학문적 목적으로만 쓰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안 하잖아. 맨날 북한 자료 보면서 여기저기서 북한 원전 자료 가져다가 보면서 또 이야기다 흥분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흘러왔는지 잊어먹었다. 자, 이렇게 뭔가 쟁점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쟁점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근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직접 보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호불호를 결정한 다음에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하다 그랬구나. 정당들이 뭔가 정당 간에 갈등이 발생을 하면 의원들이 막 나와가지고 다투잖아요. 다투는데 의원들도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거 고백한 사람 꽤 많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만들 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복잡한데요. 막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래 나중에 한다는 이야기가 그 컴퓨터가 다 계산해 줄 거예요. 이러는 거지. 심상정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국민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또 대답했다가 엄청 논란이 됐잖아요. 국민들이 당연히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죠. 계산법을. 그렇게 정당들이 싸울 때에도 그 정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당 간에 다툼을 할 때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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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헌법은 이원 집정부제가 아니고, 그건 이따가 다시 질문 계속해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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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은 안 따라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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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인 문제이고. 네.
아, 대통령을 믿어서 뽑았는데 나중에 되면 대통령의 권력을 안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인물 중심하고 배치된 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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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대통령한테 권력이 없다고?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자, 다시 차분하게 처음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이 제도 문제에 대해서. 음, 음, 헌법내각제가 최초의 의원내각제로 구성이 됐는데 그 위에다가 대통령을 얹었죠. 그래서 헌법을 바꾸는 주요 내용이 이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느냐 간선제로 뽑느냐를 가지고 헌법이 대부분 바뀐 상황이고, 음, 음. 음. 어디서? 그 이야기는 대통령제가 최초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고, 최초의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만들어졌을 때 조지 워싱턴 시기에는 사실상 대통령한테는 거의 권력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대통령제가 처음 만들어진 건 1948년도에, 그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권력이 대통령한테 있었죠. 당연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통령이 대통령 개인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다수 당선을 시키고, 그래서 대통령 중심으로 모인 정당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국회를 점하고 있으니, 이 국회는 원래 자기 기능을, 입법부는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독재로 가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있어요. 법만 만드는 게 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견제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물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져서 그 정당에서 배출된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국회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정리할게요. 자, 제도는요, 사실 제도를 만들 때에는 우리나라 제도는 좀 예외인 것들이 많은데, 제도는 거의 완전 무결해요. 제도대로만 하면. 그렇지. 이상적으로 만드는데, 아주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가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고 나쁜 제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세스의 문제예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제도에서 만들어 놓은 절차라는 의미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갖고 그것을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를테면 선거를 할 때 비밀투표, 자유투표 원칙이죠.
법이 비밀투표와 자유투표를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투표소에 혼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2명 내지 3명이 같이 들어간다. 라고 시킨단 말이죠. 법대로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특정 인물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투표를 이렇게 2인 내지 3인 투표를 하게 만드는 이런 행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엄밀히 따지면. 그 제도를 운영할 때 구조적으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각자의 정치체제에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이 역시도 긍정적으로 보면 운영을 잘하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것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이고, 그 문제의 핵심이 인물 중심, 인격적, 권력의 인격화 때문에 권력이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권력이 인격화가 돼 있다는 이야기죠. 봐봐요.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는데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는 상호 견제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도는 그렇게 돼 있어,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런데 현실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를 못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데, 프랑스를 이원 집정부제라고 표현을 해요. 이원 집정부제인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죠. 뭐냐면 그 나라는 대통령은 외교권만 갖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국군 통수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정치 문제는 철저하게 총리가 다 내정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총리를 의회에서 뽑아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는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을 해.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하고 총리의 당이 다를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헌법 그 권력 구조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유일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 헌법을 바꾸자고 노무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불을 지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안 바꿔져. 왜냐하면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져 있어요. 정치권에서. 어느 쪽에서는 의원내각제로 하자고 그러고, 어느 쪽에서는 순수 대통령제로 가자고 그러고, 어느 쪽에서는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바꾸자고 그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의 개념이 아까 이야기한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하고 비슷한 개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제도를 바꿀 때 프랑스니까 그 제도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려면 그 나라 내지는 그 사회의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쭉 들여다보면서 정치를 하는데 어떤 문화들이 있더라.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가 정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의원내각제를 도입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원내각제는 다당제란 말이에요. 당이 다 많아가지고 어떤 특정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기 힘든 구조예요. 의원내각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한 정당이 여당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연정이라고 하는 걸 해요. 연정을 해가지고 2개 내지 3개 정당이 합쳐가지고 그 중에서 다수당이 총리를 수상을 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그 대신에 나머지 정당들이 추구하는 정책들이랄지 이런 그 이념들을 좀 반영하는 정책들을 같이 하는 이런 약속들을 하는 것이 연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원내각제는 사실은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연정이라고 이게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과 당 사이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당과 당 사이의 약속이 안 지켜지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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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사실 이거 역시 항상 이 인물 중심이 항상 첫 번째 문제로 와요. 왜냐하면 헌법을 바꾸는데 가장 민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대통령은 자기가 이미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헌법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별 관심 없어요. 차기 권력자, 다음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이 헌법 개정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헌법을 개정하는 거에 핵심적인 내용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원내각제로 바꿀 거냐, 아니면 5년 단임제인데 7년짜리 대통령제로 바꿀 거냐, 아니면 4년짜리 대통령을 2번을 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4년짜리 대통령을 3번, 4번도 할 수 있게 만들 거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국무총리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 국무총리를 없애면 부통령제를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 대통령제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에 온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밑에 소속돼 버리는 거잖아.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장관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대표적인 의원내각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한 명을 수상으로 뽑아놓고 그 수상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렇게 차출을 해가지고 장관을 만드는 거예요. 일본 보면 관방장관만 이런 사람들이 다 의원들이잖아. 네.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민감한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들이 그것을 바꾸는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걸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잖아. 자,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지난 지방선거 때.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이려고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다 제출했단 말이야. 그런데 국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죠. 그래서 국민투표에 못 붙여진 거예요. 국회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지려면 이게 헌법 개정안 발의는 대통령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안 하니까 대통령이 했어. 처음에는 국회에서 합의해가지고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그 헌법 개정안 초안을 합의를 못하고 계속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그럼 이렇게 만듭시다라고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로 통과시켜달라고 보내줬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부결이 안 돼갖고 국민투표에 못 올라온 거야. 자, 이 지점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개인적인 입장은 우리나라의 야당들은 현재 대통령이 헌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헌법을 바꾼 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현행 헌법을 바꾸는 대통령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거야. 구조적으로. 이걸 또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그러니까 물을 수 있는데 물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야. 그런 걸 하자고 우리가. 자,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것이 한 명, 두 명 아주 소수해가지고 기껏 올렸는데 빛도 못 보고 그냥 묻히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겠죠. 있겠는데 그게 자꾸 많아지면, 늘어나면 바뀌겠지. 자, 내가 주장하는 바가 어떤 거냐면 국민발안제, 내가 한 번쯤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발안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국민발안제는 뭐냐면 지금은 입법권을 국회가 갖고 있잖아요. 의회만 갖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자, 국회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국민이 위임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국민한테 위임받은 입법권은 국민한테 있는 거야. 다만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기 어려우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대신 하라고 준 거지. 그런데 그것이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 그래가지고 제도적으로 국민들이 이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를 안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그러면 국민발안제가 도입이 되면 국민들이 무조건 입법 청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입법 발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가지고 국민들이 그 중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5천만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0%, 한 500만 정도의 동의를 받으면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제도를 만드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해야 돼. 지금은. 만들어 주겠냐고요. 그래야 내가 맨날 강의하면서 흥분하고 열받고 그러는 거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것을 그나마 그래도 최대한 빨리 수정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때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시민들과 국민들의 눈치를 볼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소위 이제 좀 시간 오래됐으니까 좀 마무리합시다. 몇 가지만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소위 직접민주제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제도는 간접민주제잖아요. 우리가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 행정, 입법, 사법. 과거에는 이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죠. 왕이. 그러다 귀족들이 왕하고 싸우면서 행정권과 사법권은 왕한테 주고 입법권만 귀족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다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분리해가지고 3권으로 만들어가지고 3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그 권리 중에
핵심적인 요소들이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돼서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개념이 보편화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나라가 없거든요. 현재. 그런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를 할 수 없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대표자 내지는 대리인을 선출을 해가지고 대신하라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인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직접 민주제는 이거를 국민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행정도 국민이 하고, 입법도 국민이 하고, 사법도 국민이 하고. 근데 일상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도입을 하자라는 주장을 해요. 직접 민주제라고는 안 하고 이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크게 세 가지.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국민 투표. 국민 발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들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국민 소환은 뭐냐면 대표자를 뽑아놨는데 대표자를 뽑은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손해나는 일을 끼쳤을 때 이 대표자들을 그만두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면 일정 요건을 갖춰가지고 그 사람을 소환시키죠. 주민소환제는 지금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의회는 주민들이 소환을 할 수 있어요.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경남도지사 할 때 소환되지 않았나? 소환될 뻔했었나? 그래가지고 보궐선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그만두고 김경수 지사가 보궐선거에 당선됐던 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 주민소환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된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자기들이 법을 만들 권한이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지방정부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소환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정작 자신들은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안 만들고 있는 거라니까. 국민투표는 지금 제도가 있긴 있죠. 근데 국민투표를 하려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여야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그게 뭐 국방, 외교, 뭐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대통령만 국민투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걸 국민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지.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직접 민주제적 요소. 그래서 나는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각성하고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정치인들 만나면 맨날 이야기하는데 잘 안 들어주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제도를 국민들이 여전히 바쁘니까 일상적으로 권한을 실천하진 않겠죠.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쓸 수 있어야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권한이 원래부터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제도를 권한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그냥 몇 가지 절차만 만들면 된다라는 게 나의 주장인데 네. 지금 정치인들은 이거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된다네? 나는 그거를 제도를 도입하기 싫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이 모든 한국 정치의 문제가 한국 정당에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정당에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정당하고 무관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그 정당이 어떤 특정 개인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비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비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다.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더디겠지만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